요즘 동네 부동산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유리창마다 급매, 급급매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정작 안에 손님은 없거든요. 다들 금리 탓, 경기 탓 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은퇴예요. 고도 성장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매년 수십만 명씩 직장을 떠나고 있죠. 이 사람들 전 재산이 어디 묶여 있는지 아세요? 아파트입니다. 월급 끊기는 순간 그 아파트를 어떻게든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사줄 젊은 세대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본에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586세대 얘기 좀 해볼게요. 이분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1997년 IMF 터졌을 때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짐 싸들고 나왔어요. 2003년 카드 대란 때는 돌려막기하다 신용불량자 낙인 찍혔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휘청였죠. 경제 위기란 위기는 전부 온몸으로 맞아온 세대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버텼냐고요? 점심은 3,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우고 옷은 3년째 똑같은 거 돌려 입고 여행 한 번 못 가면서 애들 학원비만큼은 이 악물고 댔어요. 그리고 남는 돈 쥐어짜서 매달 꼬박꼬박 대출 원리금 갚아나간 겁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바쳐서 겨우 손에 쥔 게 뭐냐? 아파트 한 채예요. 근데 이게 그냥 4벽짜리 집이 아니거든요. 이분들한테 아파트는 전 재산이자 국민연금보다 믿음직한 노후 보장이고 자식한테 물려줄 마지막 경제적 안전판이었던 거죠. 제 지인 중에 올해 62세 되신 박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작은 인쇄소 하시다가 작년에 문 닫으셨는데 분당에 32평 아파트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만날 저한테 이러세요. 야, 집은 절대 파는 거 아니야. 버티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내가 30년 넘게 지켜봤는데 한 번도 안 틀렸거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집 사면 올랐고 버티면 더 올랐고 중간에 겁먹고 팔면 땅을 치고 후회했죠.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황금률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2025년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뭔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철석 같던 믿음, 앞으로도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파트 불패 신화가 난생 처음으로 냉혹한 현실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대략 700만에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세대로는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이에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들이고 민주화도 이끌었고 산업화의 엔진이었던 분들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의 60% 이상을 누가 쥐고 있냐? 바로 50대와 60대입니다. 나라 전체 부의 절반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은퇴를 코앞에 둔 세대 손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35세 무리해서 집 사놓고 10년, 20년 묵혀두면 그만이었어요. 오를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최고의 재테크 전략이었으니까요. 40에 사서 60에 팔아도 시간이 충분했죠.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미 60을 넘긴 분들이 집값 오르길 10년 더 기다릴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 내달 생활비가 급한 거예요. 병원 한번 가면 몇십만 원 깨지고 아파트 관리비 나가고 보험료 빠져나가고 경조사 한번 다녀오면 또 수십만 원이에요. 돈 나갈 구멍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들어오는 건 뭐냐?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남짓이 전부인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요. 막연히 버티면 오른다? 이제 그 황금 공식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인구 구조가 근본부터 바뀌었고 자산은 기형적으로 한 세대에 쏠렸고 무엇보다 시간이 더 이상 2세대 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베이비붐 세대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예요. 문제는 그 자산의 정체입니다. 은퇴 세대가 가진 재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딱 한 채에 꽁꽁 잠겨 있는 거예요. 현금이요?
주식이요? 채권이요? 비중이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전형적인 부자 빈곤층이에요. 서류상 자산은 수억인데 통장 잔고는 몇백만 원,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이 구조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매달 25일이면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대출 이자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애들 용돈 주고도 좀 남았죠. 집값은 해마다 오르니까 심리적으로도 든든했고요. 지금은 좀 빠듯해도 걱정 마. 나중에 집 팔면 목돈 생기잖아. 라는 믿음이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거예요. 집이 묶여 있어도 괜찮았어요. 소득이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었죠. 근데요,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월급이 끊기면 남는 게 뭐예요? 국민연금 100만 원?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수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도 당장 이번 달 병원비 낼 현금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통장은 텅텅 비었는데 자산 총액은 억 단위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은퇴 세대의 민낯입니다. 자산은 넘쳐나는데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깔고 앉은 돈의 저주라고 해야 할까요? 은퇴하면 정확히 뭐가 달라지냐고요? 소득이 끊깁니다. 심플해요. 매달 25일마다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던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사라지는 거예요. 30년 넘게 당연하게 받아왔던 그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100만 원에서 많아야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 30일을 버텨야 해요.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나가고요. 건강보험료 15만 원, 휴대폰이랑 인터넷 통신비 합쳐서 10만 원, 보험료 이것저것 20만 원.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벌써 65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연금 100만 원 받으면 남는 돈이 고작 35만 원이에요. 이걸로 밥 3끼 먹고 지하철 타고 경조사 다니고 손주 용돈도 줘야 합니다.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터지면요. 배우자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그날부터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병원비 한 방에 수십만 원, 수술이라도 하면 수백만 원 깨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감기 걸려서 동네 병원 가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현금 흐름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처음엔 뭘로 버티겠어요? 적금 깨죠. 그것도 바닥나면 예금에 손대고요. 그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 남은 자산, 평생 모아서 장만한 그 집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집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전에 집은 버티면 되는 자산이었어요. 안 팔아도 되는 거, 묵혀두면 알아서 오르는 거. 근데 은퇴 이후에는요, 당장 현금화해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 자산으로 강제 전환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있어요. 저는 이걸 생존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매도랑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집 파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격 아니면 절대 안 팔아. 나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느긋하게 버티잖아요. 전형적인 배짱 매물이죠. 시세보다 높게 불러놓고 안 팔리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생존 매물은 정반대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해요. 다음 달 병원비 내야 해요. 손주 대학 등록금 보태줘야 해요. 이런 게 매도 기준이에요. 가격 협상력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 살피고 타이밍 재고 이런 여유가 아예 없어요. 당장 이번 달 현금이 급하니까요. 시세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신 65살 어르신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자산가죠. 10억이면 부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 실제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에요. 다음 달에 배우자분 수술비로 3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 받으려니 은퇴해서 소득이 없어서 거절당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평생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요. 남은 선택지가 뭐겠어요? 집을 급하게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한두 명이면 시장에 티도 안 나요. 근데 매년 수십만 명이 동시에 은퇴하고 그중 상당수가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요. 생존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금매가 늘고 실거래가가 내려가고 옆집도 불안해져서 가격 낮추고요. 하락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매물들을 누가 사줘야 하냐? 당연히 다음 세대죠. 예전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갔어요. 부모 세대가 집 내놓으면 자식 세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 집 사고요. 부모는 목돈 쥐고 편하게 은퇴하고 자식은 내 집 마련 성공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라는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핵심 톱니바퀴였죠. 근데 지금은요? 이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현재 주력 매수층인 이 030 세대 인구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요.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거기다 이 친구들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물가의 점심값도 부담스럽고 고금리에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고 월급은 찔끔 오르는데 집값은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훌쩍 넘는데 연봉 4천만 원 받는 30대 직장인이 이걸 대체 어떻게 사요? 대출 한도 풀로 땡겨봤자 원리금 이자만 월 200만 원이에요. 월급 반이 이자로 나가는 건데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요, 더 중요한 건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030 세대는 부동산 불패를 진리로 안 믿어요. 왜냐고요?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 샀다가 하우스푸어 된 선배들을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대출이자 내느라 점심 굶고 여행은커녕 치킨 한 마리 못 시켜 먹고 결국 버티다 집 팔아도 빚만 남는 케이스를요. 그걸 생생하게 보면서 자랐는데 누가 똑같이 하고 싶겠어요. 집 때문에 내 인생 저당 잡히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월세 살래요. 이런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바다 건너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도 울 580주 세대랑 거의 똑같은 세대가 있어요.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죠.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전후 베이비붐 때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일본 고도 성장을 이끈 핵심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쿄 외곽에 다마뉴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970년대에 개발된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꿈의 주거단지였어요. 도쿄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너도 나도 입주하려고 난리였죠. 넓은 평수에 쾌적한 환경, 학교, 병원, 쇼핑센터까지 완벽한 인프라, 내 집 마련의 상징이자 중산층 성공의 아이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입주민들이 전부 비슷한 나이대였던 거예요.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함께 아이 낳고 키우고 같이 늙어간 거죠. 세월이 흘러 이 사람들이 동시에 70대, 8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아프고 요양원 가고 돌아가시고 집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젊은 세대가 이 집들을 안 삽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도심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방이 4개인데 혼자 살거나 둘이 살 건데 그렇게 넓은 집이 대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도심에 좁아도 역세권 맨션이나 쉐어하우스가 훨씬 낫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거래 자체가 실종됐어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격이 반토막 나도 안 팔려요. 집값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일본 다마뉴타운 얘기가 남의 나라 일이라고요? 천만에요. 지금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들 상황이 거의 판박이입니다. 일산, 분당, 평촌 3본, 중동.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 동네들, 당시에는 최첨단 계획 도시였어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노태우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200만 호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죠. 젊은 신혼부부들이 너도 나도 청약 넣고 입주했고요. 새 아파트의 넓은 평수, 서울 출퇴근 가능한 거리, 당시 30대였던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60대 후반에서 70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주인과 함께 늙었어요. 30년 넘은 콘크리트 건물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겨울이면 배관 터져서 물난리 나고 주차장은 요즘 SUV 들어가기도 빠듯하고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고장나고 단열은 엉망이라 난방비가 폭탄이에요. 재건축해야 하는 건 동네 주민 누구나 알아요.
문제는 돈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세대당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 나옵니다. 은퇴한 주민들이 이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해요?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면서 분담금 3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사업 추진하겠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재건축 최종 완료까지 빨라야 10년, 인허가 꼬이면 20년도 걸려요. 누가 그 불확실성 안고 들어오겠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분담금 낼 여력이 없어요 라고 하고, 젊은 층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건축 못 기다려요 라고 해요. 서로 평행선이에요. 사업은 표류하고 건물은 계속 낡아가고 주민은 하루하루 늙어가고요. 이건 단순히 부동산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슬럼화의 서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뭐냐?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처럼 현금을 받는 제도예요. 얼핏 들으면 꽤 괜찮아 보이죠?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현금 흐름도 생기니까요. 노후 대책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어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하는 시점에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 집 시세가 10억일 때 가입하면 10억 기준으로 매달 연금이 나와요. 근데 내년에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면요. 내년에 가입하는 사람은 8억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같은 집인데 연금액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늦게 가입할수록 무조건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겠어요? 이제 더는 집값 오르길 못 기다리겠다. 지금이라도 얼른 현금화하자. 시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집은 결국 국가 소유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앞으로 국가가 수백만 채의 주택을 떠안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나중에 시장에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수준의 공급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공시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고가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강남에 시세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신 어르신들, 보유세는 매년 수천만 원씩 내시면서 정작 연금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세금은 부자 기준으로 내고 복지는 부자라서 제외되는 기묘한 상황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입니다. 집값을 떨어지게 놔두면 은퇴 세대 자산이 녹아내려요. 그렇다고 집값을 받쳐주면 청년들은 평생 내 집 마련 못하고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해볼게요. 집값 하락이요? 솔직히 그건 양반이에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거래 실종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뭘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매도자가 부르는 희망 가격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 그게 시세입니다. 근데 살 사람 자체가 없으면요, 가격 형성 자체가 안 돼요. 10억 불러도 안 팔리고 8억으로 낮춰도 안 팔리고 6억까지 내려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거래 실종 구간입니다. 시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1년, 2년, 5년도 기다릴 수 있죠. 언젠간 팔리겠지 하면서요. 근데 은퇴 세대는 상황이 달라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병원비 1,000만 원 내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 절박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장엔 잔고가 바닥이고 집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안 사고 몸은 하루하루 안 좋아지고요. 이게 현실이 되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함정이에요. 물려주는 순간 상속세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나와요. 자식이 그 세금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게다가 30년 된 낡은 아파트 관리비, 보유세, 수리비가 매달 꼬박 나갑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산이 아니라 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뭐냐고요? 지금 사는 집 평수를 줄이세요. 입지를 한 단계 낮추세요. 거기서 생긴 차액을 현금화하시고 그 돈을 매달 수익이 나오는 자산으로 옮기세요. 배당주든 채권이든 연금이든요. 콘크리트 덩어리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 50년간 집만 사면 오른다는 공식이 진리였어요. 근데 이게 통했던 이유가 뭐냐?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주느냐가 핵심이에요. 배당, 이자, 연금, 콘크리트 덩어리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나요?